1593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 벽제관 남쪽 여성령이었습니다. 조선이 부른 손님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명나라의 명장 이여송이 일본군의 매복에 빠져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측근 한 사람이 방패가 되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평양에서 일본군을 깨뜨린 지 17일, 한양을 되찾을 것 같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날부터 명과 일본이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조선은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59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조는 의주의 의주성에 닿아 있었습니다. 부산이 무너지고 한양이 떨어지고 평양마저 일본군의 손에 들어간 그 봄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갈 수 있는 가장 북쪽 끝 압록강 건너 명나라 땅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선조는 한 번의 결심을 더 하였습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청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외국 황제에게 군사를 청한 것은 조선 2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월 22일 선조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명나라의 망명을 청한 것입니다. 조선이 끝나면 명나라 땅에서 임금 노릇을 이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200년 역사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6월 27일에 그 청을 허락하였습니다. 조선의 임금을 명나라 땅 한자리에 머물게 해주겠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의주의 신하들이 한사코 만류하였습니다. 임금이 조선 땅을 떠나면 조선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선조는 그 만류 끝에야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조선 임금의 마음은 이미 절반이 압록강 너머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처음부터 조선을 돕는데 신중하였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명나라를 치려는 것은 아닌가? 변경의 분란이 자기네 땅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대군이 정말로 명나라까지 올 작정인가? 명조정 안에서 여러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던 끝에 1592년 7월이었습니다. 요동 부총병 조승훈이 5천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나라 군사였습니다. 명나라 조정이 정식으로 보낸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요동 국경을 지키던 수비병이었습니다. 조승훈은 자만한 무인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무서움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일본군의 병력수가 적다는 말을 듣고 술잔을 들어 하늘에 축하하였다 합니다. 일본군이 아직 도망가지 않고 평양에 있는 것은 하늘이 자기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7월 15일 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조승훈은 평양성을 기습하였습니다. 도리어 일본군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명나라의 우참장 대조병과 유격 사유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조승훈은 남은 군사를 끌고 압록강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그러고는 패배의 책임을 조선 탓으로 돌렸습니다. 조선군이 제대로 돕지 않아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나라 군사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승훈이 깨지자 명나라 조정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병부상서 석성이 한 사람을 비밀리에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심유경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변사였습니다. 이전에 명나라에서 외인을 독살하던 일을 하였다고 스스로 떠버리던 자였습니다. 심유경은 1592년 8월 17일에 의주에서 선조를 만났습니다. 곧 명나라 황제께서 70만 군사를 보내실 것이요. 조선의 신하들은 그 말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70만은 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심유경의 진짜 임무는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와 강화교섭을 트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병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일본군의 발을 평양에 묶어두는 시간 끌기였습니다. 심유경은 평양 가까이로 가서 일본의 고니시와 50일간의 휴전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명나라는 진짜 대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12월이었습니다. 명나라 조정이 본격적인 출병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사는 43,000, 사령관은 이여송이었습니다. 이여송은 그의 43세였습니다. 요동 천령이 출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본가는 성주이씨, 조성계였습니다. 먼 옛날 그의 오대조 이영이 평안도 초산 사람으로 죄를 짓고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요동 땅에 자리 잡은 집안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대대로 명나라의 변방을 지켰고 그의 아버지 이성량은 명나라의 요동 총병관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핏줄을 이은 채로 명나라의 변방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여송은 그의 여름에 닝샤에서 일어난 큰 반란을 평정하고 명나라에서 무장 가운데 가장 이름이 높은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이 끝나려 하던 그 자리에 조선의 핏줄을 이은 명나라 명장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1592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여송이 거느린 4만 3천의 명나라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좌협대장은 양원이었습니다. 중협대장은 이여송의 동생 이여백, 우협대장은 장세작, 선봉장은 이미 12월 13일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를 넘긴 1593년 1월, 이여송이 의주에 닿았습니다. 선조가 그를 용만관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외국 장수를 맞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선조는 손수잔을 들어 권하였습니다. 이여송 또한 그 잔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여송이 말하였습니다. 일본을 무찌르고 곧장 한양을 되찾겠습니다. 선조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압록강 너머로 도망갈 생각까지 하였던 임금이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기 전 조선은 명나라 군사를 도울 군대를 모았습니다. 도원수 김명원이 이끄는 조선군 8천, 평안우방어사 김응서, 좌방어사 정의연, 그리고 또 한 갈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이 이끄는 승군이었습니다. 삼형대사 유정도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8도 16종 도총섭이 모은 승군 2200명이 명나라 군사 옆에 섰습니다. 조선의 관군, 조선의 승군, 그리고 명나라의 정예 4만 3천, 총합 5만이 넘는 군사였습니다. 그 끝에서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지난해 6월에 평양을 점령한 이래로 6개월을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자, 이순신이 바다를 막고 의병이 길을 끄는 사이에 보급이 닿지 않아 굶주리고 있던 그였습니다. 1593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조명현 합군이 평양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여송은 군사를 4갈래로 나누었습니다. 명나라 부총병 사대수와 오유충이 승군과 함께 북쪽의 모란봉을 맡았습니다. 이여송 자신과 장세작이 서쪽의 칠성문을 맡았습니다. 명나라의 양원이 보통문을 맡았습니다. 조선의 이일과 김응서가 명나라의 조승훈, 낙상지, 이여백과 함께 남쪽의 함구문을 맡았습니다. 네 방향에서 평양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1월 8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의 화포가 일제히 장렬하였습니다. 모든 포를 동시에 발사하니 소리가 진동하고 화약 연기가 해를 가려 어두울 정도였다고 선조수정실록은 그날을 기록하였습니다. 명나라 화포의 위력은 일본의 조총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여송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칠성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대포로 성문을 부수었습니다. 명군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1월 9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본군이 차지하고 있던 평양성이 드디어 함락되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급함 어둠을 틈타 평양을 빠져나갔습니다. 황해도 봉산에 있던 구로다 나가마사의 도움을 받아 한양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선의 옛 도성이 다시 조선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선조는 의주에서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이 한 차례의 승리가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수복이었습니다. 옥포에서 이순신이 거둔 첫 승리가 바다의 수복이었다면 평양에서 이여송이 거둔 이 승리는 육지의 첫 큰 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조선이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군사 1천여 명이 이역만리 조선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한꺼번에 모아 화장하거나 한 구덩이에 수십씩 함께 묻혔답니다. 조선 조정은 훗날 한양 환도 뒤에 평양에서 죽은 명나라 군사를 위하여 단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단의 이름이 민충단이었습니다. 평양을 되찾은 이여송은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한양도 단숨에 되찾을 수 있다. 그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선의 도원수 김명원과 영의정 유성룡이 신중을 청하였습니다. 평양은 잘 풀렸으나 한양 가는 길은 모릅니다. 일본군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살피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여송은 듣지 않았습니다. 1월 18일 이여송이 평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였습니다. 1월 25일에 개성에 닿았고 1월 26일에는 임진강을 건너 파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여송이 한 가지 결정을 더 내렸습니다. 기병만 끌고 가겠다. 명나라 군대 가운데 기병은 북군에 많았고 화포는 남군에 많았습니다. 이여송은 빠른 진격을 위하여 화포 부대를 뒤에 남기고 기병만 데리고 한양으로 곧장 가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평양성을 무너뜨린 그 화포 없이 기병만으로 한양을 되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군사 가운데 한 사람 낙상지라는 자가 만류하였습니다. 적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화포 부대가 없으면 명나라 군대의 진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여송은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1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벽제관 남쪽 여성령,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리에 있던 숫돌고개라 불리던 좁은 고개였습니다. 명나라의 선봉기병 3천이 이 고개에 닿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본의 다치바나 문해시계가 매복해 있었습니다. 다치바나는 적은 깃발로 명군을 속였습니다. 명군은 일본군이 적은 줄로 알고 무모하게 진격하였습니다. 그 뒤에 일본의 진짜 본대가 나타났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기가 거느린 일본군 본대였습니다. 한양에 직결해 있던 4만의 일본군 가운데 그가 직접 이끄는 정예였습니다. 고바야카와는 본디 일본 육군의 선봉장 개성을 사수하자고 주장하다가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게 묵살되어 한양으로 후퇴해 와 있던 자, 조선과 명나라를 향하여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그날 여성령 양쪽 능선에 일본군을 배치하였습니다. 본대는 고개 아래에, 주력은 고개 위에, 예비대는 그 뒤에 명나라의 기병이 그 한가운데로 들어선 자리에서 양쪽 능선에서 일본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명나라의 기병은 진흙탕 협소한 고갯길에 갇혔습니다. 비가 내려 땅이 질었고 양옆은 산이었습니다. 기병이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일본군의 조총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여송이 본대를 이끌고 도착하였습니다. 2천의 병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일본의 다치바나 군대와 부딪혔습니다. 그때 한일본 무사가 이여송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치바나 휘하의 안도 츠네이사라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말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여송이 그 자리에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명나라의 명장이 조선 땅 좁은 고갯길에서 말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여송의 동생 이여매가 즉시 활을 쏘아 안도 츠네이사를 사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한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고바야카와 휘하의 이노우에 카게사다. 땅에 떨어진 이여송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여송의 측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휘사 이유승이었습니다. 이유승은 자기 몸으로 이여송의 칼날을 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명나라의 사령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또 다른 명나라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유승의 친위대 80여 명도 그 자리에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여송이 가까스로 살아 빠져나왔을 무렵 늦게 도착한 부총병 양원이 이끄는 화군이 사방에서 화포를 쏘아 일본군의 추격을 막았습니다. 명군은 일단 파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날 벽제관 여성령에서 명나라 장수 14명이 죽었습니다. 명군의 사상자가 얼마였는가는 지금도 자료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일본 측은 5천이라 적었고 조선왕조실록은 500이라 적었습니다. 일본은 자기네 죽은 자가 120명에 지나지 않는다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든 명나라가 임진왜란에서 입은 첫 번째 큰 패배였음은 분명하였습니다. 평양성에서 거둔 승리의 자만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여송은 파주에서 개성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평양으로 회군하였습니다. 그가 평양으로 돌아간 핑계는 이러하였습니다. 봄비가 계속 내려 기병이 움직이지 못한다. 군량이 부족하다. 말 돌림병이 돌아 군마가 죽어나간다. 영의정 유성룡이 다시 한번 청하였습니다. 한 번 더 공격합시다. 이여송은 듣지 않았습니다. 벽제관에서 무너진 자만 뒤에는 일본군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양에서는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벽제관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그 자신감을 안고 다음 목표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한양 서북쪽 횡주산성, 그 작은 토성을 지키고 있던 자가 권율이었습니다. 횡주산성은 124m 높이의 낮은 언덕에 자리 잡은 흙으로 쌓은 작은 토성, 관군 2,300명과 승군 1,000명, 도합 3,000이 채 되지 않는 군사가 지키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벽제관에서 명나라 군사 4만 3천을 깬 자신감이 일본군에게 한 가지 착각을 안겼습니다. 명나라 4만 3천을 깬 우리가 3천의 조선군을 못 깰 리가 없다. 벽제관의 일본 총대장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에가 이번에는 3만의 군사를 끌고 행주산성으로 향하였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벽제관에서 멈춘 그 자리, 조선군이 다시 한번 일어선 자리가 행주산성이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권율은 3천으로 일본군 3만을 막아냈습니다. 벽제관의 패배가 행주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멈춘 그 자리에서 조선의 백성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메운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일본군은 더 이상 북쪽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명나라 군사는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명나라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협상이었습니다. 1593년 3월 명나라와 일본이 한양에서 만나 강화회담을 열었습니다. 명나라가 내건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본군은 조선 땅을 모두 떠나라. 둘째, 잡혀간 주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을 돌려보내라. 셋째, 도요토미는 명나라 황제에게 사죄하고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아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자기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명나라의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비로 보내라. 조선의 사도를 일본에 넘겨라.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라. 양쪽의 조건은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요구한 것은 일본이 항복하는 것이었고 일본이 요구한 것은 명나라가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 가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조건을 거짓으로 꾸미자 명나라 황제에게는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 말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명나라가 항복할 것이라 말하기로 두 사람이 서로 짠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가운데 두고 명나라와 일본이 협상을 이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교섭이 거짓 위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월 17일 명나라가 보낸 강화사가 한양에 닿았습니다. 4월 18일부터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상도 해안의 서생포에서 웅천까지 좁고 긴 띠처럼 늘어선 자리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한양이 다시 조선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조선은 없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이 한양에서 회담을 여는 동안 조선의 신하는 그 자리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선조는 의주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분노하였습니다. 심유경은 조선의 사도를 일본에 넘기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합니다. 선조는 그를 두고 폐영무도한 자라 불렀습니다. 간악한 인간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임금은 그 자리에서 자기 신하 한 사람도 회담장에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전쟁이 조선 없이 협상되는 자리였습니다. 1593년 정월 조선의 의병은 22,600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관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년 전 임진년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관군이 회복되면서 의병을 통제하고 제압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의병을 향한 조정의 의심도 점점 짙어졌습니다. 의병이 일어나 관군을 능가하면 안 된다. 그것이 조정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어선 백성이 다시 잠잠해진 것이었습니다. 꽉재우는 의병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병장 가운데 일부는 도리어 의심받아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그 뒤로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던 자리에서 백성이 일어섰는데 나라가 다시 일어서니 그 백성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10월 3일 선조는 의주를 떠나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이 떨어진 1592년 4월 13일부터 1년 6개월 만에 환도였습니다. 한양의 궁궐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한양을 떠나던 그 봄, 누가 그 궁궐에 불을 놓았는가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선조수정실록은 백성이 임금을 원망하여 놓았다 적었습니다. 선조실록은 그저 불탔다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든 임금이 돌아온 그 자리에는 경복궁의 잿더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조는 경복궁에 들 수 없었습니다. 정릉동에 있던 월산대군의 옛 저택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월산대군은 일찍이 성종의 형이었던 사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의 저택이 임진왜란이 무너뜨린 임금의 임시 거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정릉동 행궁이라 불렸습니다. 훗날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시 그 후에 덕수궁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여전히 경상도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은 여전히 거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본군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해 1차 진주성에서 깨졌던 그 자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부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오던 그 무렵 경상도 진주성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는 그 진주성에 일본군 10만이 다시 몰려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800명이 막아낸 1차 진주성의 다음 이야기. 이번에는 6천이 10만을 막아야 했습니다. 7일간의 혈전, 그리고 한 여인이 일본 장수를 껴안고 남강에 떨어진 그 자리, 진주성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